직업 선택은 팔자소관, 전공 선택은 조상 세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100세 이상 인구가 18,500명 2019년에 지금은 아마도 2만 명 정도 됐을 것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5세 이상자가 취업할 때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법률적인 규정입니다. 청년의 정의는 19세에서 34세로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해서 정의가 되었습니다. 청년의 정의는 19세에서 34세, 고령자는 55세 이상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현재 퇴직 연령을 보면 공기업의 경우는 55세, 중소기업의 경우는 51세, 대기업은 49세, 평균해서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 연령은 51.6세가 됩니다. 서울시 50+ 재단에서 설립 취지에 신중년이란 50에서 64세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시대에는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직업은 보통 20대 중반 전후에서 시작해서 50세까지 25년간 일을 합니다. 두 번째 직업은 50세에서 64세까지 65세 해서 15년간 일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직업은 65세에서 80세 또 15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넘어가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넘어갈 때에 그 각 직업 간의 연관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연관성이 있으려면 이 첫 번째 직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첫 번째 직업이 중요하려면 전공 선택이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수퍼라는 사람이 경력개발 단계를 정의했습니다. 1995년에 이때 성장기 14세까지 탐색기, 직업 탐색이라든가 준비라든가 등등 하는 기간 24세까지, 확립기, 처음에 취업을 해서 일하는 거, 생활터전을 확보하는 거, 유지기, 그 생활터전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유지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거 64세까지, 그리고 65세에 육체적, 정신적 기능이 쇠퇴해서 은퇴하는, 이렇게 정의한 것이 수퍼의 경력개발 단계입니다. 지금 수명이 늘어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고찬잡담에서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성장기 14세, 탐색기 24세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확립기가 여기서는 25세에서 49세, 여기 첫 번째 직장 25년간, 두 번째 직장 여기 보면은 신중년 전반기로 해서 50에서 64세, 이것을 50+ 재단에서 정의한 신중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직장은 또 15년간,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장, 이것을 신중년 후반기로 정의해서 65세에서 79세까지, 65, 80세 전후 15년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세 이상의 노년기, 15년 플러스 마이너스, 15년 플러스 하면 95세, 또 100세, 또 마이너스 하면 90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봉사 활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건강을 챙기는 그러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그럼 지금 평생 살면서 자기의 직업은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하게 됐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또는 어디 대기업이나 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입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더니 그 회사에서 발령을 냈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서보다도 그냥 내가 관계없는 부서, 또는 희망한 대로 된 사람도 있겠지만 부서 배치된, 그것이 직업이 평생 동안 하게 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가업을 잇기 위해서 부모님이 병원이 있다, 공장이 있다, 식당이 있다, 배가 있다, 농토가 있다, 아주 좋은 케이스지만 그런 경우에 직업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 그러한 물려줄 거는 없지만 부모님이 권유, 부모님의 생각 범위 내에서의 그 시대에 맞게끔 판단을 해서 자녀에게 강요하는 거죠. 권유하는 거죠. 돈 많이 벌어 안정되게 어떻게 살게 하는 넌 이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부모님의 말씀대로 직업을 정해서 평생 일을 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팔자소관, 할 수 없이 내 팔자가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순정해서 직업이 되고 일을 하고 평생을 돈을 벌고 사는 경우입니다. 출생 어디서 했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인종이 뭘로 태어났는지, 뭐 전쟁이 났는지, 뭐가 있었는지, 지진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어떤 선택할 기회가 없으면서 그냥 직업이 돼서 그 일을 평생 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에 뭐 흥미적성을 따질 형편이 아니었고, 더구나 우리 이 나라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모든 국민이 가난할 때 무슨 흥미와 적성을 따져서 일자리를 구하고 돈을 벌고 그러한 형편이 되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우연히 어디를 갔는데, 우연히 누구를 만나서 우연히 뭘 해봤다가 직장이 됐다, 직업이 됐다,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직업을 가져야 되고 전공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오면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해줍니다. 하고 싶은 일 해라, 잘하는 일 해라, 흥미를 느끼고 재밌는 일 해라, 흥미를 느끼고 재밌는 일을 해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계속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전망 좋은 일을 해라, 여가를 즐기며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돈 많이 버는 일을 해라, 남에게 존경받는 일을 해라, 뭐 이런 거를 많이 만족해주는 직장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흥미와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흥미를 보겠습니다. 흥미 정의는 뭐냐면 흥을 느끼는 재미. 적성은 뭡니까? 적성의 정의는 어떤 일에 알맞는 자신의 성격,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 재능, 역량,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흥미는 재미, 적성은 성격과 역량, 성격과 능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흥미와 적성에 맞는 일을 해라, 내가 좋아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일을 해라,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좋아한다는 말은 잘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흥미와 적성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요리를 좋아한다는 사람은 요리를 잘합니다. 나는 그림기를 좋아한다, 그림을 잘 그립니다. 나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노래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 노래 잘합니다. 음치가 나는 노래 좋아합니다. 그 사람 노래 좋아해도 노래하기 노력을 할 때 주위에서 다 말립니다. 듣기 싫어서. 그러니까 무엇을 잘한다는 건 좋아한다는 것 같습니다. 골프를 좋아한다, 그 사람 골프 잘 칩니다. 아예 나는 골프장 가기도 싫어, 그 사람 골프 못 칩니다. 자, 코딩하기 좋아한다, 프로그램 만들기 좋아한다, 그 사람 꼼꼼하고 분이 앉아서 끈기 있게 일을 잘하고 프로그램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나는 프로그램 하기 싫어, 그 사람 프로그램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평가모델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건 의문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 적성이 어떻고 뭘 잘하고 하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할머니들이 모여서 손자 자랑하면 다 적성도 좋고 능력도 좋고 흥미, 재미있고 다 천재지요. 그런데 사실 그 잘 모르는 말씀이고, 본인 자신도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자신의 능력이 뭘 잘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더욱이 10대, 20대 청소년기에는 잘 모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서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그것을 찾는 것의 하나의 방법, 이것이 꼭 다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에 이제 평가 모델이 다수가 있는데, 일반 적성, 직업 적성 검사 GATB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적성의 요인을, 여기 있는 여러 가지를, 그 요인을 찾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지능, 언어, 수리, 사무지각, 공간 적성, 형태 지각, 운동 반응, 손가락 정교성, 손의 민첩성, 이런 거가 이 사람이 뭐를 잘하나, 이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성격 검사. 이 홀랜드라는 사람이 1966년 인성이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흥미는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흥미가 그 사람의 성격이고 좋아하는 게 성격이고 능력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16가지 성격 요인 검사라는 게 1949년에 카텔이 얘기한 겁니다. 또 성격 빅5, 성격 5요인 검사라고 있습니다. 1980년에 에골도버가 얘기한 거. 또 우리가 잘 아는 MBTI, 마이어스-브릭스 성격 유형 검사, 유형, 타입 검사죠. 타입.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1921년에 우리 심리학자 스위스의 융이 주장한 그 심리 유형론을 기본으로 해서 브릭스, 마이어스뿐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발전시켜서 1900년부터 시작해서 1975년 정도에 실용화되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많이 발전해오는
성격 검사,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서도 잘할 수 없어요. 그 첫째 원인이 이것이 자기 보고형 테스트입니다. 즉 자기가 답을 체크해가지고 그 답한 내용을 그룹핑을 해서 그걸 분석해서 너는 성격이 이렇다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체크하는 거가 중요한 요소인데 본인이 그것이 꼭 자기가 그런 성격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걸 체크하다 보면 두 개가 걸리고 두 개 요건가 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자기가 다른 목적을 두고 성격 검사를 하면 나는 법조계로 하고 싶다는 게 늘 내 있으면서 체크하면 그 답은 법조계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보고형 테스트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아주 그냥 솔직담백하게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 앉아서 자기가 혼자 하고 혼자만 결과를 본다 그러면 정말 진실되게 답을 하면 좋은 결과도 얻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다음에 자신의 흥미, 적성, 재미와 능력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찾아 그거에 맞는 일자리가 뭔가 하는 걸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가 비슷하냐면 결혼 상대 고르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쉬운 듯함이지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 자기의 흥미, 적성이 뭐냐, 내가 재미를 느끼면서도 내가 능력이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재미있는데 할 수 없는 건 필요 없습니다. 재미는 있고 할 수 있는 거, 그런 자리, 그런 적성에 맞는 자리가 뭐가 있나, 요걸 찾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그 순서대로 일을 계획에 맞춰서 수행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흥미와 적성 찾기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이것도 자기가 자기의 그 특성을 아주 잘 정말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은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의 문제가 있고 답이 4개가 있으면 관련된 게 꼭 2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럴 때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자, 자기가 암기력이 좋다. 암기력. 이거 의사나 변호사 하면 성공합니다. 우선 암기력이 좋다. 의사, 변호사 되기가 쉽습니다. 아이디어가 좋다. 아이디어가 좋은 이 사람은 기획력도 있고 상상력도 좋고 시나리오,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는 거. 끈기가 좋다. 열정이 많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아주 손재주가 좋다. 뭐 공예품이나 뭐 만드는 거 잘 만들어요. 그 다음에 5번째 수리력. 수학을 잘해. 수학의 재미를 느끼고 뭐 이런 능력. 표현력. 자기가 뭐 어떤 생각이나 글을 써서 표현, 말재주가 좋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언어력. 외국어도 쉽게 배우고 우리 한국말도 아주 문장력도 좋고 이런 능력입니다. 8번째 꼼꼼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스텝 바이 스텝 체계적인 걸 전개를 잘하고 꼼꼼하다. 그 다음에 9번째 통솔력이고 아주 법을 잘 지키고 규범적이고 나서길 좋아합니다. 남 앞에. 그러면 여기 지금 1서부터 10가지가 있어요. 뭐 이거 외에도 뭐 수십 가지 더 많겠지만 이 중에서 대충 이 10가지를 다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보통 한 2-3개 자기가 그 사람은 누구든지 이 10가지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뭐 이게 50%, 10%, 8%, 20%, 70%, 3% 이렇게 100%로 본다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잘 가지고 있고 좀 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유전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개발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각자가 타고난 재능이 다릅니다. 이거는 팔자소관입니다. 자, 현재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리고 공부도 잘 안 되고 이것은 현재 본인들 탓이 아닙니다. 출발 위치가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고 중간 정도 하는 게 있고 뭐다. 이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본 거 10가지 중에서 잘하는 거 1개, 중간 1개, 못하는 거 1개 이 정도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 개 잘하는 게 여러 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자기에 대해서 한번 수업 분석,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거를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5사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암기력이 좋습니다. 암기력이 능력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손재주와 표현력이 약간 정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암기력이 좋고 손재주가 좋은 사람 의사가 되게 좋습니다. 암기력이 좋고 표현력이 좋으면 변호사 같은 게 좋습니다. 우선 암기력이 좋으면 의사, 변호사 되게 유리합니다. 수리력, 수학적인 능력이 좋습니다. 정력도 좀 있고 응용도 좀 있다. 이 사람은 과학이나 엔지니어
그러니까 좋습니다. 아주 끈기가 좋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도 좀 있고 손재주도 좀 있습니다. 발명가 또는 신제품 개발자, 설계자 이런 게 좋습니다. 손재주 아주 좋고 뭐 정확성도 좀 있고 응용력도 있다. 이 사람은 예술인이나 공예품 제작자 뭐 이런 데 좋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끈기 아주 좋고 설득력이 그저 한 중간 정도인데 남보다는 조금 낮고 문장력도 중간인데 남보다 조금 낮고 기획력이 그저 한 남보다 조금 난 정도. 이 정도 있는 사람들은 정치가, 종교인, 외교관, 사업가 뭐 이런 데에 일을 하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겠습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 윌리엄스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업 선택의 어려움의 유형을 이 사람은 첫 번째 업무 처리 능력이 미흡하기도 하고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이 어렵고 두 번째 직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하고 그게 뭔지 잘 확신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 흥미는 느끼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어. 능력은 되는 것 같은데 흥미가 없다. 이런 경우가 직업 선택이 어렵다. 윌리엄슨이 얘기한 거고 크라이티스는 흥미적성이 맞는 직업이 너무 많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재다능형. 그래서 직업 선택이 어려운 거. 이 사람은 그 반대. 흥미적성 관계없지 뭐 관심 있는 게 없어. 하는 능력도 없어. 우유부단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적성보다 수준이 높은 자신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일을 원해요. 능력은 안 돼. 네 번째는 흥미는 있는데 그 업무라는 게 자신의 능력은 높은데 아주 얕은 업무.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럴 때도 직업 선택이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진로 선택 이론, 직업 선택 이론이 있습니다. 그건 뭐 굉장히 많은 이론인데 그 중에서 한번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여기 있는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크럼벌츠가 주장한 사회학습 이론인데 이 사람은 진로 결정이나 진로 발달 이런 것들의 직업 선택을 어떤 요인이 거기에 작용하는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가지 환경적 요인하고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 환경적 요인은 팔자소관입니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뭐냐? 팔자소관. 타고난 운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운명이다. 운명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럼벌츠가 얘기한 거는 사회학습 이론에서 얘기한 거는 직업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첫 번째 환경적인 요인이다. 팔자소관이다. 뭐냐? 유전적인 요인, 타고난 능력, 특성, 인종, 성별, 신체 재능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타고날 때 그 조건 이건 개인이 통제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사회조직 내에서 어떤 문화적인 배경으로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서 이거는 그 사람이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이건 타고난 거죠. 팔자소관이죠. 예를 들면 부모, 국가, 정책, 법, 재난, 오염, 전쟁, 뭐 기술 발달 이런 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환경 요인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에 직업을 선택할 때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 심리적인 요인 요거는 우리가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학습 경험 내가 공부하고 학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과거부터 쭉 해왔던 것이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문제 해결 기술 이것도 공부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내가 문제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 접근하는 능력, 대안을 만드는 능력,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 수행하는 능력 이거는 내가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럼벌츠, 미첼, 레빈 이런 사람들이 한 진로 탐색 이론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계획된 우연이라는 이론입니다. 계획된 우연, planned happenstance. 이것도 팔자소관에 속합니다. 어떤 우연한 일들이, 사건들이 내 개인 진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사건들로 인해서 내 인생의 길이 바뀌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 우연히 찾아오는 일들이 그냥 맞지 말고 그것을 내 기회, 좋은 기회로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는 뭐가 있냐? 새로운 학습 기회 탕심을 꾸준히 탐구하고 연구해라. 무엇인지 끈기 있게 노력을 하는 것을 길러라. 지속성을 길러라. 유연성을 길러라.
어떤 태도나 환경이 변했을 때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져라. 길러라. 낙관성. 이게 뭐든지 된다. 잘 된다. 이런 신념을 가져라. 위험이 닥쳤을 때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라. 이것은 뭐냐면 우연한 일이 내 인생에 많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나의 좋은 기회로 삼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Luck is no accident. 행운은 우연이 아니다. 준비한 게 있으면 행운을 잡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반도라가 주장한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 끝까지 팔자소관, 타고난 성향과 그 환경, 이건 팔자소관이죠. 그 팔자소관은 어쩔 수 없는데 그것하고 진로 선택할 때, 직업 선택할 때, 자기의 장래를 결정할 때 타고나기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개인적 결정 요인을 추가하자. 그럼으로써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통제해보자. 그것이 뭐냐? 자기 효능감. 내 자신이 뭘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과 기대감. 내가 결과에 대한 거를 확신을 갖자. 결과가 얻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목표 성취감. 내 개인 의지로 계획을 만들어서 추구해서 성취를 달성했을 때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성취 추구 능력을 기르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드로의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은 이러한 팔자소관에다가 이런 세 가지 자기 효능감, 성과 기대감, 목표 성취감을 넣어서 내 인생의 가는 길을 좋은 방향으로 잘 되게 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주어진 팔자소관을 거기 내에서의 최선의 길이 뭘까? 그것에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내가 태어난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건 전공 선택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고참의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령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직업 간의 관련성, 연관성,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각자의 타고난 환경이 다릅니다. 팔자소관으로.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스타트점, 어떤 사람은 10m 앞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30m 앞에, 50m 앞에, 재벌아들 90m 앞에서 출발합니다. 10m만 가면 끝나요. 그러면 각자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를 거기에 맞춰서 세우고 거기 끝까지 그 목표까지 가는 거에 단계별 일대 계획도 거기에 맞게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 자, 계획된 우연 이론. 우연한 사건이 우리 일생의 갈림길에 서서 찾아오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자. 자신이 일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들, 직접 경험, 간접 경험. 그 많은 경험들 중에서 내가 잘하는 거, 내 능력이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역량들을 찾아서 개발하고 그 역량들 중에서 또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해보니까 더 잘된 거, 그 중에서 나의 핵심 역량, 딴 사람과 차별화되는 핵심 역량을 꼭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첫 번째 직장, 두 번째 직장, 세 번째 직장 옮겨가면서 그 무난히 이러한 단계를, 그러한 역경을 무난히 넘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흥미의 적성 찾기, 즉 재미와 능력 찾기입니다. 그걸 자신의 재미와 능력을 잘 찾아서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그거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자기 개발 노력을 지속해서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하는 건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수업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내 능력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서 달성하자. 평생교육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평생교육 시스템에 항상 교육을 하고 학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하면서 또 간간히 필요한 자격증들을 취득하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갖게 되는데 그 직업을 갖게 되는 데의 한계점, 또 유리한 점, 또 극복해야 되는 점, 또는 그 나아갈 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모두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참고로 해서 각자에 맞는 직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